안녕하십니까. 진짜 이 봄이 오는 느낌이 팍팍 오는 게 말이죠. 날씨가 미세먼지만 아니면 정말 좋은데.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민간 항공사 기장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같은 항공사 전직 부기장이라는데요. 이 정신적 문제가 발견돼서 2년 전 퇴사했다는데,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 동료들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걸로 보고 현재 뒤를 쫓고 있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김하은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최영진 평론가, 신유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영상부터 달립니다. 서울 상일동 고덕천입니다. 공놀이 금지 현수막 있는데도 바로 그 옆에서 공치는 아저씨, 좀 하신 서준영님. 자, 광주 한 무인빵집 안내문입니다. 눈물 젖은 빵 가져가면 3대가 빌어먹는다네요. 도둑질 좀 그만해라 좀 하신 박호진님. 예, 40년 전 친구 정수키를 애타게 찾습니다. 수키 딸 이름은 박선영이에요. 수키야 하신 도무수님. 예, 우리 집 댕댕이 러버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약간 문워크 느낌? 저렇게 하신 김한솔님. 예. 자, 지난 주말 안산 단원구 화정동 고깃집에서 점심에 내 장우산 가져간 너 내가 꼭 잡는다 하신 김윤미님, 모두 사랑합니다. 예, 재미는 물론 의리를 함께한 아세사바 뉴스 출동!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베란다 삼겹살이 민폐? 아하. 자, 어제 오늘 온라인에서 한창 갑론을박인데요. 먼저 설명 좀요. 네, 걸그룹 러블리즈 출신 방송인 이미주 씨가 그제 자신의 SNS에 이 본인 집에서 이 베란다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집에서 2점 구워 먹었다는 글과 함께 베란다에 불판을 차려놓고 삼겹살 2점에 버섯, 마늘을 굽는 사진을 올렸고요. 왜 2점만 먹냐는 지인의 댓글에 냄새 때문에 베란다를 택했고 타니까 조금씩 구워 먹는 거라고 답을 달기도 했는데요. 이미주 씨의 이 베란다 취사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진 겁니다. 일부 누리꾼이 아파트 구조상 베란다를 통해서 연기와 냄새로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이건 배려가 부족한 행동이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건데요. 반면에 또 다른 누리꾼은 아니 자기 집에서 이렇게 해먹는 건데 뭐가 문제냐, 이건 자유다, 과도한 간섭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맞서기도 했습니다. 예, 이게 참 실생활에서 자주 겪는 문제 같아서 말이죠. 자, 그러면 약식 푸처 핸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부엌에 있는 후드는 폼이냐? 왜 베란다에서 삼겹살 구워? 진상 같으니라고 동그라미. 좋습니다. 아니, 내가 삼겹살을 화장실에서 먹든 베란다에서 먹든 네 허락 받고 먹으리 X. 자, 일단 신 변호사님부터 네. 짧게. 네. 아무래도 후드가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후드를 통해서 냄새를 빼는 기구가 있는데 굳이 베란다에서 먹고 내 집에는 절대 들어오지 않게 그 현관문, 그러니까 뭐죠? 그 중간 문을 닫고 한다는 거는 다른 이웃에게 피해가 줄 수 있다는 생각, 배려가 조금 부족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 변호사님은요? 네, 같습니다. 뭐 주택이 모르겠지만 이제 공동주택 아니겠습니까? 아파트 당연히 냄새 날 수 있고요. 뭐 냄새, 흡연 다 똑같은, 흡연하고 같다고 봐야 돼요. 집에 가서 피는 것도 별로지만 베란다에서 냄새 나는 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최 평론가님, 담배 냄새와 삼겹살 냄새를 등가로 놓으셨습니다. 그건 너무 과하고요. 된장찌개 뭐 옆집에서 끓여 먹어도 냄새 다 나고요.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너무 각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겹살, 저는 딱 들어갈 때 삼겹살 냄새 나면 와, 삼겹살 냄새 좋다, 오늘 내 저녁은 삼겹살이다, 이러고 들어가거든요. 이 정도는 조금 뭐 이웃끼리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하은 아나운서. 저도 일단은 자유롭게 먹고 만약에 냄새가 너무 심하거나 연기가 너무 심해서 다른 집에서 이 민원이 제기됐을 때 그때 조심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가족분들께서도 멘탈킹님, 집에서 음식하는데 된장, 청국장도 안 되겠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예, 마지막, 다음 이어가죠. 마지막 아니에요. 예, 밤사이 털린 연료통입니다. 제가 항상 마지막 이 푸처 핸즈판 마지막이 돼가지고. 자,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깜깜한 밤 한 남성이 주차된 화물차 옆을 어슬렁거립니다. 자, 차 트렁크를 열더니 공구를 툭! 화물차 연료통을 깽깽깽 한참을 실랑이하더니요. 잠시 뒤 길다란 호스를 넣고 양쪽 기름통을 연결하고는 쭉쭉 기름을 빼내서 옮기는데요. 다 끝난 뒤엔 호스를 정리하고 연료통 구멍을 막고 대충 막고 빠르게 도망을 가더라. 자, 최근 중동 사태가 불러온 정말 터무니없는 광경입니다. 네, 지난 10일 새벽 2시경 경기도 광주시의 한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세상에 이 주차된 화물차 옆에 승합차가 주차가 되더니 그 뒤에 트렁크에서 공구를 꺼내서 이 화물차의 기름통을 파손해서 뚜껑을 연 다음에 자신의 주유구를 열어서 호스를 통해서 기름을 저거는 엄연히 훔친 걸로 볼 수 있는데요. 저렇게 기름을 훔치고 다시 화물차의 주유구를 대충 막아놓고 떠나는 모습입니다. 제보자는 그날 아침에 나갔더니 유난히 기름 냄새가 많이 났다. 그래서 보니까 세상에 이게 기름 주유기가 훼손되어 있고 주유구가 훼손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시동을 켜니까 전날 가득 채워둔 연료 게이지가 2칸이나 떨어져 있었다라고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그 주유구에는 휴지로 대충 막아놓고 갔더라라고 제보를 한 내용입니다. 경유값이 최근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아마 화물차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보이는데 뭐 절도 내지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바로 CCTV를 통해서 남성의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경찰 현재 조사 중이고요. 기름값이 대략 한 15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사라진 금액, 가져간 금액이. 예. 그리고 이 지금 주유구 뚜껑 지금 고장 났잖아요. 예. 새로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분노 조절 실패입니다. 첫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아래 시동하면 어떡해요? 아니 쳤잖아요 방금. 발로 니를 왜 치냐? 아저씨 발로 날 발을 쳤으면 미안합니다. 진짜 바이브가요 살아 있습니다. 네, 분위기가 정말 살벌하죠. 나흘 전 서울 중랑구의 한 도로에서 배달을 하던 제보자가 직접 겪은 일인데요. 제보자 당시 앞차 때문에 3차선에서 잠시 정차 중이었는데 또 다른 오토바이가 그 옆을 비집고 지나가다가 제보자의 발을 치고 지나갔습니다. 제보자가 왜 치냐고 항의를 하니까 상대 남성 오토바이에서 내리더니 제보자한테 욕설과 함께 죽이겠다 등의 폭언도 했고요. 때리려는 신용까지 하면서 위협을 가했다고 해요.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상황이 끝나긴 했는데 이 제보자는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상대 남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아니 이건 또 왜 이러는 겁니까? 네, 서울 동작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제보자가 목격한 상황인데요. 그제 새벽 2시경이었습니다. 골목길에서 택시가 방향 지시 등 없이 우회전을 시도했고요. 그 옆을 달리던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다행히 접촉 직전에 이제 택시가 멈췄는데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택시 앞을 가로막고 택시를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고요. 택시 기사가 내리자 기사를 향해서 욕설과 폭언 등 한 약 30분 정도를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 택시 운전 기사는 80대 그리고 가해 남성은 30대로 보였다고 설명을 했고요. 이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이 남성은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세상에 할아버지 뻘 택시 기사님한테 침도 뱉었습니다. 예? 아이고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친구의 결혼 통보입니다.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제게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나온 동네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고등학교 이후로 좀 뜸해졌다가 성인이 되어 다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친구와는 한두 달에 한 번씩은 만났고요. 연락도 틈틈이 주고받았는데요. 그러다 2달 전 여느 때와 같이 친구와 일상 얘기를 주고받고 있던 때입니다. 까똑!
아 진짜 일하기 싫다. 그러니까 말이야. 야 지순아, 봄도 오는데 소개팅 자리 없냐? 외롭다 외로워. 참. 근데 할 말 있는데 하나. 응. 나 결혼해 2달 뒤. 너 남친이 있었어? 만난 지는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아이 그냥 일찍 식 잡았어. 결혼식 와줄까지? 아, 친구는 청첩장이 아직 안 나왔다며 우선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줬는데요. 아니 6개월이나 연애를 하면서 남자친구가 있다는 소리를 저한테 한 번도 안 하더니 갑자기 결혼을 한다니까 저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도 친구도 모두 바빠져서 연락이 좀 뜸해졌는데요. 당장 이번 주가 결혼식인데 아직까지 종이 청첩장도 못 받고 친구한테 뭐 연락도 따로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아무리 오래 안 사이라고 해도 결혼식에 가고 싶지 않은데요. 제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건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사연자입니다. 야, 박지순, 너 뭐 돼? 너 시집 가는 게 대회비야? 야, 만날 때마다 니네 집 숟가락 몇 개인지까지 다 수다 떨어놓고, 아, 참, 나 결혼해? 야, 그리고 모바일 청첩장? 너 진짜 짜증난 스타일이야. 완전 핵짜증 동그라미. 좋습니다. 자, 다음 친구입니다. 어머. 얘 갑자기 왜 훅 들어오네 아주? 야, 김하은, 나도 좀 조심스러워서 말을 아꼈던 것뿐이야. 네가 왜 기분 나쁜지 난 도통 이해가 안... 남겨진 자에 비해. 그래, 너 노처녀 히스테리 인정. 열받을 만하지 인정. X. 자, 일단 신 변호사님부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청첩장을 주는 행위 자체가 단순히 종이 청첩장을 주는 게 아니라 내 결혼에 대한 초대라는 그 뭐랄까요? 서로 간의 예의거든요. 근데 내 결혼을 직접적으로 초대하는 그런 거는 쏙 빼놓고 당연히 내 결혼식에 와주기만을 바란다는 거는 좀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상에 이제 뭐 안 만났던 친구도 아니고 오랜만에 연락했던 친구도 아닌데 뭐 남자친구가 있다는 얘기도 안 했다가 불쑥 결혼해. 그리고 종이 청첩장도 안 준다. 그런데 굳이 찾아가서 내가 축하해주고 내가 또 축의금을 해야 되는 입장? 저는 좀 이거는 친구 관계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최평론가님. 이걸 좀 2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매달 한 가지로 나눠보면 안 될까요? 그냥 엄청 서운하실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왜냐하면 남자친구 있는 거 뭐 매달 만나는 사이인데 얘기 안 했죠. 그리고 사실 이 정도 사이라면 종이 청첩장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줬습니다. 이 2가지 모두 서운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냥 사연자가 생각하는 친구와 친구가 생각하는 내가 차이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소중한 친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쪽에서는 나를 그 정도도 생각 안 하는 것 같거든요. 딱 그 정도의 관계로만 지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 김하나 아나운서는요? 저도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다면 충분히 서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남자친구가 있는 거를 늦게 알려주는 거에 대해서는 그 친구의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청첩장은 만나서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자 이제 되게 친했고 실망을 했지 않습니까? 뭐 결국은 2가지로 추격이 되는 것 같아요. 안 알려줬다는 거, 그리고 아주 급하게 마지막에 알려준 거, 그리고 종이 청첩장이 아닌 메일로 줬다는 거, 전자청첩장이라고 할게요. 근데 사실은 저는 뭔가 사연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정말 실망했잖아요. 사연이 없다면 또 실망 안 할 거예요. 아 원래 그런 애였지라고 하면 이런 제보를 안 했을 건데 뭔가 아주 우리가 알 수 없는 급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2번째 종이 청첩장이 좀 더 좋죠. 그렇지만 요즘 전자로 많이 보내잖아요. 그걸 굳이 또 이거를 예민하게 그렇게 하실 필요는 저는 박 없지 변호사님 않나 전자 싶어요. 청첩장이라고 안 하셔도 됩니다. 모바일 청첩장이라고. 모바일, 메일 아니고요. 모바일. 네, 죄송해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많은 말씀 주시네요. 네, 코코리님, 엘봉님, 뭐 박연수님, 루이비통님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관계는 결혼하고 나면 연락 끊긴다. 굳이 갈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남겨진 자의 비애라는 네. 양반자님의 표현에 대해서 고급지다고 아, 진짜.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우리 박 변호사님의 입장과 좀 비슷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마구마구 보내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던터치. 신경 썼다는 건 발끝에서부터 드러나죠. 상대방을 위해
그리고 또 나를 위해 편안함 위에 쌓아 올린 격식, 편안함을 갖추다. 스케쳐스 USA. 프리미엄 바나나 해발 500m 고당도 고향량 긴 광합성 박힌 재배기가 170년 노하우 이 모든 걸 라벨 하나로 설명할게요. 돌 스위티오 바나나는 라벨로 말한다. 돌 스위티오. 로게인 폼 스타일이 안 산다면 로게인 폼 가르마가 신경 쓰인다면 로게인 폼 모낭 집중 케어로 8주 만에 느껴지는 변화 로게인 폼 맛있는 프랑스식 햄은 저봉. 세봉! 세봉은 프랑스어로 맛있다는 뜻이죠. 저봉? 세봉, 세봉, 세봉! 저봉! 살아있는 결, 깊은 풍미. Subway Jambon Collection. 한 사무실 안에 한 남성이 나타나더니 책상 위에 뭔가를 뿌리고 사라집니다. 잠시 뒤 다시 모습을 드러낸 남성, 이번엔 컴퓨터 마우스를 문지르는데요. 손에 묻은 뭔가를 닦아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에도 이 남성의 수상한 행동은 반복됐는데요. 이 남성,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예, 먼저 식사 중이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미리 양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사건 보시면 정말 인간이 얼마나 추접스러울 수 있을지, 예? 정말 미간이 찌푸려지는데요. 자,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인천의 한 회사에 다니고 있는 30대 여성이 지난해 늦여름에 겪었던 사건입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해 한 8월 정도쯤부터 본인의 회사 자리에 누군가 무언가를 좀 뿌리고 다닌다라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히 내가 좀 기분 탓인가 싶었는데 비슷한 일이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반복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던 중 9월쯤이 됐을 때 누군가 이런 일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책상 위에 무언가가 있더라. 자, 제보자에게 들어보시죠. 그냥 딱 제 책상 위에 뭐 마우스패드 위, 노트북 사이사이 아니면 제 유니폼 주머니 안쪽에 넣고 주머니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넣다가 뺐는데 손가락 사이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자마자 옷을 버려버렸어요. 저 출근하기 10분 전에 사무실에 도착하기 10분 전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마우스에 뭔가 자꾸 묻히거든요. 주머니 안에 털을 넣는 것도 그렇고 제 손에 닿는 거를 좀 노렸던 것 같아요. 예, 지금 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식사 중인데 왜 이런 걸 보여줘 막 이러시는데 뭐 다들 짐작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의 짐작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책상 위에 뿌려져 있던 이 털, 사람의 채모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이 마우스 패드 위나 노트북 사이 이렇게 책상 곳곳에서 이게 발견이 됐어요. 한 번은 의자에 걸어둔 유니폼을 입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뺐는데 손가락 사이에 이 털이 끼어 나온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보자 그 즉시 유니폼을 버려버릴 정도로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니폼 안에도 넣어뒀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사무실 내부에 CCTV가 없어서 도대체 누가 이런 행동을 한 건지 전혀 짐작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제보자 범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책상에 직접 홈캠을 설치했습니다. 세상에. 앞서 본 게 그냥 홈캠 영상이었군요. 맞습니다. 범인 잡았습니다. 범인은 충격적입니다. 왜요? 본인의 그 직장 상사이자 50대 임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이게 이제 홈캠이 알림이 이제 오기 때문에 출근 10분 전에 이 자리에 가서 이렇게 더러운 행동을 하는 게 목격이 된 겁니다. 임원급 50대 남성이고요. 지금 보면 계속적으로 털 뿌리고 손에 있는 그 털을 책상에 뿌리기도 하고 마우스에 또 뭐 묻히려고 손을 비비는 행동도 지금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의 누군지는 알지만 회사 내 영향력이 좀 큰 임원급 인물이기 때문에 신고를 망설였는데 결국 용기를 내서 인사팀에 해당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자, 인사팀에 이 일을 알렸습니다. 자, 회사에서
그 이후에 어떤 처분을 내렸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우 글쎄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자,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보여주니까 인사팀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업무 분리를 시켜줬고요. 제가 갑작스럽게 짐을 싸서 나가버리니까는 이상하게 생각을 했나 봐요. 다음날에 사무장님한테 가서 자진을 하시더라고요. 본인 때문에 가 지금 회사에 안 나오는 것 같다고. 사장님이 왜 그랬냐고 물어보시니까는 본인도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평소에 제가 그분이 따님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이제 아니까. 근데 그렇게 보면은 저도 누군가의 딸인데, 저희 아빠의 딸인데, 본인의 딸이 그런 똑같은 일을 겪었으면은 쉽게 과연 용서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지금 이 제보자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평소에 제가 그분이 따님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니까, 제가 딱 이 얘기 듣는 순간 그 느낌이 나더라고요. 꼭 저런 인간들, 회사 책상에 가면 딸 사진 딱 있고, 아니 그냥 안 봐도 눈에 보여 이게, 아, 맞습니다. 꼭 그런 분들이 막 딸 뭐 사진 올려놓고 뭐 딸 아끼고 뭐 이런 분들이 있죠. 이 제보자가 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자 회사에서는 이제 분리 조치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제보자께서 이 짐을 가지고 이제 옮기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모습을 본 남성이 스스로 회사에 자진 신고를 한 거예요. 내가 그랬다. 그래서 사장이 왜 그런 행동을 했냐고 묻자 이 남성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 사장님이 물어보니까. 예, 회사는 징계 절차가 길어질 수 있고 그 과정이 제보자를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면서 남성에게 자진 퇴사를 권유하겠다고 제안을 한 겁니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 남성은 회사에 자진 퇴사를 하는 대신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요. 또 제보자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로금 300만 원을 전달하려고 시도도 했다고 합니다. 이는 회사가 제안했던 500만 원보다 적은 금액이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남성은 사내 메일을 통해서 이 한 번의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라는 취지로 사과하면서 제보자에게 이제 용서를 구했고 용서해달라는 문자도 여러 차례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보자는 남성의 사과에서 진정성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신 변호사님, 네. 신 변호사님 같으면 용서가 돼요? 저게 한두 번도 아니고 아주 작정을 하고 막 제가 이 묘사를 하고 싶진 않네. 네, 그렇죠. 아니 뭐 저러고 있잖아요. 저게 네. 용서할 진짜 말도 안 나오네. 사실상 본인의 그 한 번의 호기심으로 비롯된 행동이었다. 이 말에서 사실은 더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 행동이 아니고 반복적인 행동을 했고 그것 때문에 저렇게 홈캠까지 설치했던 건데 이제 와서 하는 말이 한 번의 호기심 때문이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회사에다가 자진 퇴사를 하면서 뭐 실업급여를 받게 도와달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는 건데 사실상 제보자는 이 남성을 회사에다가 신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폭력 처벌법 위반,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모욕, 그리고 재물손괴 4가지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남성도 어쨌든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충동적이었다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 재물손괴 혐의만 검찰로 송치가 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로는 일단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추행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스토킹 혐의에 관해서는 사전에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이 스토킹 행위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분리 조치 후에는 추가적인 연락이 없었다는 이유로 스토킹 처벌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불송치를 했고, 그다음에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뭐 성적 수치심을 느낀 거는 인정이 되지만 그 모욕 행위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인데 요것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해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제보자는 이 수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재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긴 뭘 몰라. 성도착증 환자인 거예요, 그냥.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법적으로는 물건을 훼손한 부분만 인정이 된 상황이잖아요.
이 제보자도 사실 현재 법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비슷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의 사례라도 더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제보를 결심했다고 해요. 이 제보자 지금 사건 이후에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고요. 수면제 없이는 아예 잠도 못 드는 상태입니다. 또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 또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많이 달라져서 일상생활을 할 때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다시는 이런 피해가 또다시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된 조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재물손괴 혐의만 해서 지금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저희가 2024년도에 보도했던 제보 단독 보도했던 이 카페 여직원 그 커피에 죄송합니다. 책을 넣었던 그 미치광이 네. 그거 저희가 전해드린 적 있었잖아요. 그때 말이죠. 서울 용산경찰서가 저희 방송하고 나서 이놈이 10일 만에 자수했습니다. 그래서 구속됐는데 그때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재물손괴 더하기 강제추행죄까지 해서 송치를 했어요. 사례가 있습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이 사실은 증거도 지금 확실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행동 자체가 강제추행 내지 성폭력 관련된 범죄가 될 수 있을지는 글쎄요, 뭐 이의 신청을 하거나 한다면 다른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재물손괴는 뭐 당연히 성립한다고 봐야 되고 나머지 부분도 아마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판단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예, 아유,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남동생이 지인에게 살해돼 남한강 두물머리에 유기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가해자가 지인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반성하는 태도는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예, 오늘은 이 동생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한 형님의 제보인데요. 어느 날 동생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제보자에게는 서울에서 홀로 배달 일을 하던 30대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19일 이후에 남동생과의 연락이 갑자기 뚝 끊겼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또 있었어요. 함께 일하던 배달 기사들 역시 어느 순간부터 이 남동생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동료 기사들은 한 남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는데요. 30대 남동생과 늘 함께 다니던 동갑내기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료 기사에 따르면 처음 남동생을 봤을 때는 체격도 좀 통통하고 밝아 보였는데 점점 그 친구 앞에서 조금 주눅이 드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남동생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뭐 툭툭 치는 행동을 일삼았다고 하고요. 급기야 지난해부터는 이 남동생이 앞니가 빠지거나 얼굴이 부은 상태로 배달을 이어갔다는 겁니다. 결국 이를 수상하게 여긴 동료가 지난 1월 21일 경찰에게 신고하게 된 겁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 가족분들의 동의하에 피해자, 저는 아직은 실종자라고 믿고 싶습니다. 실종자분의 지금 사진 얼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폭행은 이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고 동료 기사들도 그냥 넘길 수 없었다는데요.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들 앞에서는 뭐 발로 예를 들어 엉덩이 찬다든지 주먹으로 막 등이나 이런 데 때린다든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이게 해가 가면 갈수록 심해진 거죠. 가해자가 피해자를 하도 괴롭히고 때리는 거 저희는 알잖아요. 저희 같은 기자들 중에 한 분이 가해자한테 전화를 했겠죠. 예, 형님. 야, 네. 제가 다 만났거든? 그 입술 다 터져갖고 그래서 터져갖고 배변도 터졌고 왜 때려? 왜 그랬어요? 그렇게 때리면 안 되지. 사람을 때리면 안 돼. 자, 결국 동료 기사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곧바로 딱 한 남성이 용의선상에 올랐다. 예, 이 남성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던 이 위치 추적,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했는데 사실은 남동생 휴대전화하고 이 어떤 사람이 또 다른 남성 휴대전화 계속 같이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결국 남동생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사람, 그 남성을 검거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지금 가까웠던 그 친구였다라고 합니다. 자, 1월 22일 날 제보자 가족 경찰로부터 충격적인 남동생의 사망 소식도 들었다고 하고요. 이 사실 2년 전에 배달하면서 좀 알게 됐는데 이 가해자
피해자 부모님하고도 연락할 정도로 상당히 가까웠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흉터가 얼굴에 있죠. 예, 상처가 있네요. 예, 흉터 뭐 같은 게 아이고야. 있습니다. 입술 터진 모습도 사실 있고요. 두 사람 사건 몇 주 전부터 함께 살기도 했다고 하고, 근데 1월 14일 날 문제가 있었고요. 본인 가해자의 얘기에 따르면 돈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를 목 졸라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시신을 양평 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남한강 아래로 시신을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돈 문제로 다투다가 그 녀석을 목 졸라 죽였어요라고 진술을 했답니다. 가해자. 자, 그런데 그 가해자가 주장했다는 돈 문제도 알고 보니 사실과 좀 달랐다. 네, 완전히 달랐습니다. 경찰에 진술한 것 말고 이 가해 남성 주변 배달 기사들에게도 피해자가 내 돈을 빌려갔다라고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요. 실제 상황은 완전히 달랐어요. 주변 동료 기사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이 가해자가 오히려 자신이 타던 낡은 오토바이를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사가도록 이 피해자에게 떠넘기면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빚을 지게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 오토바이를 피해자에게서 다시 빼앗고 또 다른 오토바이를 강제로 떠넘기는 일을 반복했다고 해요. 그렇게 강제로 빚을 지게 만들고서는 배달업체를 통해서 피해자의 일당까지 자신의 계좌로 들어오도록 만들었고, 그 피해자에게는 소액의 용돈만 줬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펜스에 머리를 부딪히게 해서 큰 상처를 내기도 하고 얼굴을 때려서 입술을 터뜨리기도 하고요. 범행 전날까지 이런 폭행과 가스라이팅이 계속됐습니다. 말다툼 끝에 살해했다는 이 가해자의 주장에 대해서 동료 기사들은 애초에 대등하게 다툴 수가 없는 관계였다 이렇게 반박했고요. 결국 범행을 부인하던 가해자, 차량에서 나온 증거를 보고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현재 살인과 시신 유기,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예, 가해자 얼굴을 깔아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말씀 주시는데요. 저희도 그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이 가해자 지금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충격적인 이자의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하늘나라로 갔다 유유. 자, 직접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촉 한번 걸었을 뿐인데 하늘나라로 갔다. 그러고 이제 문자에 쓰는 거 표현 있잖아요. 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보고 정말 제 동생은 같은 친구나 사람을 생각을 안 했구나. 보통 사람이면은 뭔가 죄책감이라든가 미안한 마음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글을 쓸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애초에 그런 편지도 쓰는 것 자체가 그걸 왜 알리고 싶어서 그렇게 썼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 그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건지. 촉 한번 걸었을 뿐인데 이 자식이 죽네 유유 이 느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편지는 이제 피해자와 가해자가 둘 다 공통적으로 알던 지인에게 보냈다고 하는데 그 지인이 받고 바로 유족에게 전달을 해서 이제 유족이 확인하게 된 건데요. 사실 이 해당 편지를 받은 남성도 피해자랑 둘 다 친하게 지냈는데 가해자의 이간질로 인해서 더 이상 연락을 안 하던 상태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편지를 받고 너무 놀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 내용이 너무 가관인데요. 사실 그냥 굉장히 일상적으로 안부를 물으면서 뭐 일 잘하냐, 날씨 춥지 이러면서 보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의 별명을 부르면서 피해자가 하늘나라로 가서 죄명이 살인으로 됐다. 재판이 좀 힘들어질 것 같은데 잘 받아봐야지 라고 하면서 촉 한번 돌았을 뿐인데 이렇게 한순간에 멀리 갈 줄은 몰랐다. 유유라고 문자에 쓰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자백해 했으니까 정상 참작이 되겠지. 시간 나면은 답장해달라라고 보냈는데 저는 이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자신이 초크 한 번 걸었을 뻔인데 죽을 줄 몰랐다. 우발적 범행이었다라는 그 내용을 좀 더 계속 알리는 행위다라고 보이고 그리고 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건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지금 성향으로 보이거든요. 반성이라는 건 전혀 볼 수가 없고 심지어 저는 이 편지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또 다른 재범의 위험성까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편지 내용만 보면 정말 그냥 뭐 장난치다가 뭐 에이 막 했을 때 이게 아니죠. 예, 맞습니다. 실상은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먼저 가해자가 범행을 저지른 날이요. 1월 1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흘 뒤인 1월 18일 가해 남성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아들인 척 문자를 보냈습니다. 가해 남성이 먼저 출근한다라고 문자를 보낸 뒤에 안부를 또 그 어머니하고 주고받아요. 이 가해 남성은 갑자기 배달 일 그만두고 친구와 해외에 나가서 일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캄보디아 등 해외 취업 사기 문제가 좀 논란이 됐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를 좀 만류를 하니까 가해 남성은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땡땡에겐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지 나름 알리바이를 세웠군요. 그렇죠. 알리바이를 다 만들려는 행동이죠. 이후 피해자의 어머니가 가해자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땡땡과는 싸웠니?라고 묻자 이 가해 남성은 연락하지 않는다라고 대답까지 한 겁니다. 이후 피해자 어머니가 20일, 21일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고요. 범행 이후 피해자인 척 행세한 이 정황만 봐도 우발적 범행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예,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족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피해자, 저는 뭐 실종자라고 믿고 싶습니다. 계속 일단 얼굴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 얼굴 보고 혹시라도 강에서 누구든 좋으니 남한강에서 우리 아들, 우리 새끼 좀 구해 주십시오. 시신이라도 찾아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말이죠. 이게 지금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체 없는 살인 사건이 되면 극단적으로 지금 뭐 증거들은 많아요. 본인이 자백한 편지라든지 그래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만약에 부인을 한다 그러면 유죄가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유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극단적인 얘기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유족이 빨리 시신 찾아서 장례 치르고 싶다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지금 본인이 자백을 하고 또 그리고 편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아니 지가 자백했으니까 좀 괜찮아지지 않겠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좀 요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이 피해자 얼굴은 공개가 됐는데 가해자 얼굴이 공개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본인 진술대로라면 아주 참혹하게 동기도 별로 없이 납득하기 어렵게 참혹하게 살인을 저지르고 시신을 강에 버려서 유기를 해버렸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강력 범죄라고 봐야 되고 거기에 대한 죄책감도 없다면 뭐 사이코패스라든지 성향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어떤 얻을 수 있는 이익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다 자백했으니까 정상 참작 되겠지 뭐. 아유 그냥 촉 한번 졸랐을 뿐인데 그냥 이렇게 갈 줄은 몰랐네 유유. 아유 재판이 조금 제가 그 편지에 적힌 표현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재판이 조금 빡셀 것 같은데 아유 뭐 잘 받아봐야지 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연극 연습실 앞에 커피차가 서 있고 배우와 스태프들이 음료와 간식을 먹고 있습니다. 이 커피차를 보낸 건 한 배우의 장인과 장모였는데요. 우리 사위 잘 부탁한다. 주인공 맞는 그날까지 응원한다는 문구도 적혀 있습니다. 자, 영상통화를 하면서 장인과 장모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이 남성. 자, 그런데 알고 보니 충격적인 비밀을 숨기고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연히 연극 공연 보러 갔다가 한 남성을 알게 됐는데 처음엔 진짜 천생연분인 줄 알았지만 이제는 악연도 이보다 더한 악연이 없더라. 예, 제보자는 30대 여성이고요. 연극 배우로 일하고 있는 지인이 오랜만에 그 연극 활동을 하게 돼서 초대해서 이제 보러 갔다가 뒤풀이까지 참석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지인이 다른 배우들까지 다 소개를 시켜줘서 그날 뭐 공연 본 얘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 있던 한 남성이 유난히 눈에 좀 띈 거죠. 이 배우 일을 늦게 시작해서 나이가 좀 많았는데 부모님이 연극하는 걸 반대해서 연습실에서 거의 뭐 숙식 해결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얘 부잣집 도련님이야. 부모님 식당 유명하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이 남성은 아예 그건 부모님 거고 난 연극으로 성공하는 모습 보여드릴 거야 라고 말해서 이 제보자는 사서 고생을 하면서도 생각이 좀 참 바르구나 다시 보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이미지가 너무 좋았죠. 이후 그 남성은 넉살 좋게 먼저 뭐 밥도 사달라 뭐 이렇게 연락을 해서 몇 번 만나면서 친해지게 됐고요. 또 주변에서도 만나보라라고 해서 좀 자연스럽게 교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교제를 시작해서 결국
이 제보자 사연자의 부모에게도 소개를 합니다.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저희 부모님이랑도 인사하고 근데 막 저랑 결혼 진지하게 생각하고 만나고 있다 우리 아빠한테 그렇게 말하고 저도 당연히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할 건가 보다 저도 좀 진지하게 당연히 생각했고 그러면서 사이가 될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그때부터 같이 살았어요. 순풍에 돋단 듯. 네, 몇 개월 만났는데 이 부모님이 이 사람을 좀 만나고 싶고 했고요. 특히 아버님이 제보자 아버지가 왜 만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진지하게 결혼을 전제로 만난다, 좋아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되게 좋았죠. 그래서 예비 사위라면서 잘 챙겨줬다고 해요, 아버지가. 특히 이 예비 사위가 연습실에서 지내는 거 안쓰럽다면서 둘이 같이 지내보라면서 동거도 허락해 줬다고 합니다. 동거를 허락해요? 같이 산 게 부모님이 아버지가 허락을 했는데 이야. 나중에 이 제보자의 사촌 결혼식이나 뭐 돌잔치 많은 가족 행사에 두 사람이 함께 다녔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곧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쭉 갈 분위기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도 그냥 신혼 부부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부모님은 연극하는 예비 사위 기세워준다고 도시락도 보내고 커피차도 보내고 완전 응원을 해주셨는데 사실 남자친구도 부모님 생신을 잘 챙기고 공연 티켓 선물도 하면서 싹싹하게 잘 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제보자가 나도 당신 부모님 집에 가서 인사를 좀 드리고 싶다라고. 남자네 집. 네, 남자네 집, 남자친구네 집에 가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다라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내가 그래도 주인공이 돼서 좀 당당하게 좀 성공해서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고 싶다. 그렇게 소개하고 싶다라고 밀었고 그런데 이상하게 동거를 시작하고 나서 같이 살다 보니까 생활비가 드는데 이 생활비 문제로 다투는 일이 좀 많아지면서 부모님이 좀 아무래도 형편이 안 좋아지면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1년이 지나자 부모님이 이제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 결혼해야 될 때가 되지 않겠니? 라고 걱정을 하시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바로 그때 이 제보자 사연자께서는 결국 우연히 이 남자친구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들어보시죠. 너 결혼했었냐고 그랬더니 했다고 하더라고. 결혼 생활 했다 했고 이제 이혼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왜 말 안 했냐 그랬더니 말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반응이 클까봐 타이밍을 보고 있었대요. 자기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주고 말하려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서 제가 너 우리 부모님이랑 나 속이는 거잖아. 다투에는 제가 그랬거든요. 사람 마음이 또 앞에서 모를 거고 울고 막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좀 약해지는 거예요. 아니 결혼했다가 이혼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일단 결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제보자가 생활고도 그렇고 부모님께 이야기를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계속 이 남자친구랑 다투게 되면서 제보자와 남자친구가 둘이 같이 알고 있는 지인에게 이 힘든 점을 좀 털어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의 고민을 들은 지인이 근데 너 얘 결혼했던 건 알고 만나는 거지?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지인은 동거까지 하는데 설마 당연히 그런 얘기를 했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집 아들 결혼한다고 꽤나 떠들썩했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됐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인사시키기 조심스러워하는 건가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보자가 바로 남자친구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남자친구 울고 불고 싹싹 빌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결혼했다. 그리고 금방 이혼했다. 언제 말하면 좋을지 타이밍을 보고 있었다. 아이고. 자, 이 말을 들은 제보자 돌싱이란 걸 알았으면 우리 부모님 절대 허락 안 했다. 당연하지. 그러면서 분노감도 생기는 한편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않나. 어쨌든 지나간 과거인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약해지기도 했답니다. 그래서요? 어차피 이거 다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남자친구 쪽 부모님에게 인사도 드리고 그래 용서했으니까 좀 빨리 뭐 생활비적인 경제적 도움도 받고 잘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본인이 한번 결혼했던 사실이 들통난 이후에도 제보자를 뭐 그 부모님께 소개시켜 주거나 인사시키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주저를 한 겁니다. 이에 제보자는 그래 이렇게 된 거 직접 내가 그 식당 찾아가서 남자친구 부모님을 만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좋네. 예, 제보자가 이제 그쪽 부모님께 아드님과 2년 가까이 지금 동거를 하고 있어요라고 했더니 이 부모님이 너무 놀라면서 아니 지난 명절에도 며느리가 왔었어라고
하면서 자꾸 며느리 얘기를 꺼낸 아니, 겁니다. 뭔 소리야 또. 이 제보자는 왜 자꾸 이혼한 전 며느리 얘기를 하지 싶었는데 네. 알고 보니 이혼했다는 말 자체도 거짓말이었고요. 올해 별거 중이었습니다. 배우네. 연기 잘하네. 그렇죠. 배우네. 참 아직 이혼도 하지 않은 유부남이다. 이걸 알고 제보자 정말 부모님께도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청심환을 미리 드시게 한 다음에 이 사실을 털어놨는데요. 당연히 부모님 두 분 모두 큰 충격을 받으셨죠. 그런데 큰 충격을 받은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말 화가 났는데 이 남자친구 제보자도 모르게 부모님에게 받아간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던 거예요.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가져갔습니다. 카드값이 밀렸다. 월세를 내야 되는데 제보자랑 싸워서 분위기가 안 좋다. 오디션에 입고 갈 옷이 없다. 온갖 소리를 하면서 제보자 부모님께 손을 벌렸던 겁니다. 이번 공연만 잘 되면, 이번 오디션만 통과하면 곧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결혼 날짜도 잡겠다. 이 말을 부모님은 다 믿어주셨던 겁니다. 박 변호사님, 예. 이거 민영사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일단 사기의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막 속여서 재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게 정황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민사적으로는 불법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가 돈을 가져갔기 때문에 뭐 지금 단계에서 뭐 혼인빙자 가늠죄 이런 건 없어졌어요. 그거는 성립하지 않는데 사기 내지 민사상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를 좀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 변호사님도 네. 짧게 좀 보태주시죠. 네, 물론입니다. 이 정신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보자가 받아야 될 것이지만 이 물질적인 그 손해까지 다 확보하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사실상 부모님에게서 어떻게 어떤 경위로 가져갔는지 이런 거를 다 이제 입증을 하셔가지고 대여금으로 해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예,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건널목을 지나려던 차량이 갑자기 멈춰 섭니다. 차가 말을 듣지 않자 안에 있던 또, 사람들이 아유, 황급히 밖으로 나오는 모습인데요. 빨리 나와. 잠시 뒤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그래, 기차. 건널목 위에 있는 차를 쾅! 그래, 어쩔 수 그대로 없어. 들이받습니다. 강한 충격에 옆선로로 아이고. 밀려난 차량은 반대편에서 오던 기차와 또 한 번 충돌하고 세상에. 마는데요. 왔다가 다시 가는 거야 지금. 맞습니다. 두 번의 충돌. 이제 이 차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하필 왜 저기서 멈췄을까? 기차의 승객들 인근 체육관으로 이동해서 대체 열차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00대가 넘는 열차가 줄줄이 지연되는 혼란이 빚어졌다고 합니다. 신 변호사님, 저럴 땐 말이죠. 탈출하는 게 우선입니다. 괜히 막 차 빼려고 하다가 큰일 나요. 그렇죠. 당연히 탈출이 무조건 탈출이 제일 우선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다음 이어갑니다. 후드를 뒤집어 쓴 남성이 문을 나서자 여성이 그 앞을 온몸으로 막아섭니다. 남성이 나온 곳이 다름 아닌 예. 한 대학교 여자 화장실이었기 때문인데요. 하하, 이런. 자, 얼굴을 푹 숙인 채 여성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남성. 어찌저찌 도망은 가보지만 여성도 결코 곱게 보낼 생각이 없는데요. 좋네요, 저분. 그 광경을 촬영하던 다른 여성이 남성의 행각을 주변에 알리자 지나가던 학생들도 하나둘 합류를 합니다. 아이고. 결국 완전히 제압된 남성. 잔뜩 풀이 죽어 시선을 아래로 떨구고 있는데요. 아니, 외국인 뭐하러 얼굴 가렸어. 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남성을 즉시 체포했습니다. 한마음으로 나선 학생들의 통쾌한 승리입니다. 최 평론가님, 하여튼 그냥 동서가 똑같아. 좀 정상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네요. 예, 다음 이어갑니다. 푸른 하늘 아래 돌로 쌓아 올린 성이 우뚝 서 있습니다. 무려 15세기에 지어진 유적이었는데요. 600년 전. 많은 관광객들이 그 역사적 모습을 여유롭게 감상하던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왜? 거대한 돌덩이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뿌연 흙먼지가 피어오르는데요. 성 앞에 주차돼 있던 차량들까지 순식간에 잔해들로 뒤덮이고 맙니다. 아니, 갑자기 왜? 예, 최근 내린 폭우가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추가 붕괴 가능성이 커지면서 현재 모든 관광 일정은 잠정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이게 문화유적 아니고.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유적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너무. 어디죠? 모르겠습니다. 예, 스페인입니다.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자, 쓰레기로 가득 찬 쓰레기통 안에서
애처로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왜 또? 소리를 들은 미화원이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하는데요. 자, 뭐가 있나 긴 집게로 빠르게 쓰레기를 걷어내자 바닥이 보이고요. 뭐야? 간절하게 울고 있던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걸? 보이는 새끼 강아지도 보입니다. 근데 한 마리가 아니에요. 남아있던 쓰레기를 마저 치우니까 3마리가 더 나왔습니다. 아이고. 총 4마리가 구조된 건데요. 아, 니들이 왜 거기서 나와? 이후 어미 개까지 발견돼서 현재는 5마리 모두 한 시민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극적으로 구조된 만큼 이제는 넓은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저 꼬물이들 뭐라고 했을까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뭘? 그 사람 목소리인데. 예. 사람, 아기 목소리. 죄송해요. 착각을 했습니다. 예. 개입니다, 강아지. 강아지. 예. 예. 좋습니다.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저희는 내일도 4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